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Rome was not built in a day. 혹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나름대로의 말을 후세에 남겼습니다. 이 로마는 한마디로 신약성경 27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성경 27권을 이해하는 데는 로마와 관련성을 아주 밀접하게 생각하면서 따져봐야 된다라는 측면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우리의 한반도의 역사를 말한다고 할 때 우린 일본과의 관계를 생략하고는 1910년에서 1945년 사이에 한국의 역사를 논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로마는 그 당시 지중해를 호수로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속주국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로마의 속주국이었던 예루살렘 유다를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는데,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활동 기록의 모든 이야기는 이런 지중해의 주인 노릇하고 있던 로마와 관련성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고,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측면에서 로마 제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3번에 걸친 전쟁을 잘 연구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페르시아 전쟁사라고 남긴 그 책에 그 이전 제국들에 관련해서도 기억될 만한 어떤 말들을 남겼습니다. 이를테면 헤로도토스가 이집트를 여행하고 이집트가 과거 어떤 나라였는가라는 면에서 나름대로 깊게 상고한 후 그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아수르의 니느웨이를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도시들을 다 나름대로 살피고 난 후 그는 아수르가 520년 동안 상아시아의 주인이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벨론 제국과 관련해서 관찰한 후 바벨론 성의 크기가 대략 92km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기록을 남겼고요. 이후에 보면 이제 페르시아 전쟁을 기록하는 가운데 페르시아의 군인들이 전쟁에 임하면서 금부치 같은 장신구를 부착했으며 주머니에 이를테면 황금 같은 걸 넣고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아마도 이 말이 세월이 지난 후 그만큼 페르시아 제국의 풍요를 한마디로 황금의 제국이다라는 별명이 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난날의 제국들은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흔적들을 남겼는데 이 모든 제국들과 성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그 어느 제국보다도 더 밀접하게 성경과 관련 있는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이 제국들은 다 전쟁을 통해서 흥망성쇠를 거듭했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이라는 나라는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켜 낸 후 오히려 뒤따라가서 홍해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거기에서 홍해 전쟁에서 치른 바람에 애굽의 이 적극적 제국주의는 거기에서 기선이 제압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520년 동안 상아시아의 주인 노릇하던 아수르는 이 바벨론이 느느웨이를 공격해서 방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수르는 그 주인 자리를 바벨론에게 건네주고 말았습니다. 이후 약 한 70여 년 정도 제국을 유지했던 바벨론은 페르시아와 오피스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바벨론은 방어하지 못하고 결국 페르시아로 제국의 주인 자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후 약 한 200여 년 정도 제국을 유지했던 페르시아는 이수스에서 알렉산더를 막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제국의 주인 자리는 다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헬라가 제국의 주인으로서 그 인근을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가 사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는 오히려 헬라와 전쟁의 정면 승부를 통해서 헬라를 꺾고 제국의 주인 자리에 등장한 게 아니고 사실 지중해에 있는 카르타고라는 나라와 세 번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승자가 되므로 제국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사실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제국과 전쟁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왜 성경과 고대 전쟁인가라는 질문은 바로 이런 배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국이라고 말할 때 제국은 한 민족이 국가를 세워서 강성해진 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주변의 나라들을 공격해서 나라를 빼앗고 그 민족을 복종시키는 형식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을 세운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공격해서 빼앗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로마라는 나라의 경우는 헬라 제국을 본격적으로 공격해서 그 헬라 제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를 빼앗는 형식으로 제국을 시작한 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이 전쟁 이야기는 약간의 독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는 세 번에 걸친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그 당시 신흥 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이 여파를 가지고 이제 제국을 만들었는데요. 이 포에니 전쟁이라고 말할 때 이 포에니라는 말은 페니키아를 로마식으로 발음하면 포에니라고 불러집니다. 따라서 이 포에니 전쟁이라는 말은 페니키아인과 싸움이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로마는 세 번에 걸친 페니키아인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페니키아는 성경에 두로와 시돈, 비블로스 이런 도시국가들 지금의 레바논에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 해안에 있는 그 도시국가들이 페니키아인데 로마가 직접적으로 그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와 전쟁을 치렀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페니키아가 지중해 해상 강국인지라 그들이 배를 타고 풍요의 땅인 아프리카의 지금의 튀니지에 카르타고라는 식민지를 개발을 했는데 그 식민지가 워낙 큰 나라가 되었고 그 카르타고는 사실 인근에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강한 리더십을 가진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카르타고와 로마와 지중해에서 이 섬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 그 로마 반도와 카르타고 사이에 있는 시칠리아 섬에서 내전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본의 아니게 끼어드는 바람에 사실은 이 전쟁이 이제 커진 것이죠. 따라서 이 전쟁을 세 번을 치르게 되는데 120년 동안 세 번을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물론 로마가 다 승리를 했습니다만 여기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결국 이 이야기를 후대의 사람들은 이 전쟁 이야기를 포에니 전쟁이다. 왜냐하면 카르타고가 페니키아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로마가 페니키아와 3판 싸워서 이겼다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속주국으로 만드는 과정도 보면 세 번에 걸친 싸움이 있었고 이후에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싸우는 것도 3판 싸워서 결국 페르시아가 이기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고요.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자기들끼리 내전을 치르는 것도 일컬어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도 이 세 번에 걸친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 번 싸우면 아마 세 번 정도로 싸워서 결판을 내야 직성들이 풀리는 모양입니다. 개인들도 그렇고 아마 이 국가 간의 싸움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로마가 이 카르타고와 이 세 번에 걸친 싸움을 120년 동안 진행하는데 이 싸움이 결국 로마가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싸움의 내막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시칠리아 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칠리아 섬은 로마 반도 끝에
그리고 카르타고에서 보면은 위쪽에 있는 중간 사이에 있는 섬인데요. 이 작은 섬에 세 개의 이 도시국가 형태로 나누어서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메시나라는 나라와 시라쿠스 그리고 시칠리아가 다스리는 곳. 이 섬에 3등분 되어서 이 통치되고 있었는데 이 메디나라는 곳과 이 시라쿠스가 분쟁이 생깁니다. 분쟁이 생겨서 이 싸움이 자기들 사이에서 심화되는데요. 또 한쪽에 있던 그 시칠리아 섬은 사실 카르타고가 다스리는 섬인데 이 시칠리아 섬의 카르타고가 다스리는 지역과 시라쿠스가 과거에는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는데 오히려 동맹을 맺으면서 메디나를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메디나가 로마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로마 입장에서는 참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시칠리아가 전체적으로 이 섬이 카르타고의 주도권에 다 넘어가게 되면 자기들 입장에서 큰 틀에서 국가 안보에 불리한지라 결국 이 싸움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시칠리아 섬에서의 이 작은 3개국의 내분이 로마와 카르타고의 싸움으로 번질 줄을 처음엔 몰랐던 거죠. 이 싸움이 커져서 23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결국 이 1차 포에니 전쟁의 최후 승자는 물론 로마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가 승자가 되고 난 후 그 전쟁을 종료시키는 강화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조건의 내용인 즉슨 이제 시칠리아 섬은 로마 속주가 된다는 것이며 카르타고 본국에는 그들 자치국을 허락하되 카르타고는 더 이상 이 해상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카르타고가 수많은 지중해의 함대들을 띄워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 모든 해상의 그 함대들을 로마에 다 건네준다.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몇 개의 카르타고의 소유의 섬들도 로마의 속주로 넘겨준다. 라는 식으로 1차 포에니 전쟁의 강화 조약은 끝이 납니다. 결국 로마는 이 전쟁을 통해서 신흥 제국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1차 전쟁이 끝났는지라 더 이상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카르타고에서 1차 이 포에니 전쟁에 참여해서 이 전선을 실패로 이끈 한니발의 아버지가 이 카르타고가 소유하고 있는 식민지인 지금의 이 스페인에 가서 용병들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한니발에게 지속적으로 로마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는 맹세를 시켜가면서 부자지간에 이 전쟁을 아주 치열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는 도중 한니발의 아버지는 죽고 오히려 29살 된 한니발이 스페인에서 구성된 용병들을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를 공격을 한 것이죠. 한니발은 이제 29살 나이에 약 한 4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산을 넘어서 로마로 진격합니다. 이전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가 4만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수스로 페르시아 제국을 향해서 진국했던 그 정도의 병력인데요. 한니발은 이제 알프스 산을 넘어서 로마의 진격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 도시국가 로마와 관련된 주변들을 약 한 16년 동안 끊임없이 초토화시키며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전쟁들 가운데 가장 기록에 남아있는 전쟁이 칸나의 전투인데요. 그 당시 고대 전쟁은 대개의 경우 그 넓은 평원에서 양 진영이 마주보는 대형을 갖춘 후 공격 신호와 함께 마주 달려들어서 싸우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당시 한니발은 자기 진영의 양 끝에 강한 군대를 오히려 세움으로 말미암아 진영과 진영이 마주쳤을 때 이 중간이 밀리는 형식을 취해서
오히려 이 V자 라인으로 로마 군을 포위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로마 군인들의 숫자는 약 한 7만 명 정도였는데요. 결국 V자 안으로 이 포위한 후 V자 끝을 기병으로 막고 약 한 6시간에 걸쳐서 7만여 명을 선멸전으로 그들을 몰살시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단순한 그 칼과 창을 통해서 로마의 젊은 군인들 7만여 명을 그곳에서 전멸을 시킨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는 이전에 몇 차례에 걸친 싸움도 한니발에게 졌는데 이 대형 싸움에서 짐으로 로마 전역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던 것이었죠. 당시 우스갯얘기입니다마는 로마에서 어느 가정에 어린 아이가 울게 되면은 한니발이 왔다 이런 말을 하면 뚝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순사가 왔다 혹은 이제 밖에 호랑이가 왔다 이런 말을 하면 울던 아이가 그쳤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호랑이나 일본 순사는 그만큼 무서웠다는 얘기죠. 당시 로마에서는 한니발의 존재가 그렇게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이 칸나의 전투에 어린 나이에 참여해서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죽는 모습을 본 로마의 어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니발보다 약 한 12살 정도가 어린 스키피오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바로 조금 더 자라서 약 한 26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로마 원로원에게 요청합니다. 자신이 오히려 남은 군대를 이끌고 한니발의 고국인 카르타고를 점령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로마 원로원에서는 30살 정도 될 무렵에 어떤 공직적 책임을 맡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직 거기에 못 미치는 26살의 나이의 스키피오가 자신이 한니발을 대항하되 로마가 아닌 한니발을 오히려 한니발의 나라인 카르타고로 끌어들여서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 로마 원로원에서는 여러 국리 끝에 결국 그에게 그 책임을 맡기게 됩니다. 해서 이제 총사령관이 된 스키피오는 얼마 되지 않는 병사들을 이끌고 한니발의 원래 출발지였던 스페인을 가서 치게 됩니다. 스키피오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이 카르타고로 진격해 들어가게 되고 카르타고 인근에 있는 이 자마라는 넓은 평원 지역에서 진영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히려 카르타고 원로원은 이런 스키피오의 침략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한니발을 로마에서부터 철군해 와서 스키피오를 막아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며 한니발 입장에서는 원로원의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해서 자마에서 즉 카르타고 인근에 있는 이 자마 평원에서 한니발과 스키피오가 마주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스키피오는 한니발의 모든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을 끝낸 상태였다는 거죠. 따라서 한니발이 사용하는 모든 전투 방식에 대해서 스키피오 입장에서는 다 이미 알고 달려진지라 결과적으로 싸움의 승자는 스키피오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니발이 로마로부터 데리고 온 그 백전 노장에 그 로마를 초토화시키는데 앞장을 섰던 그 선봉군 1만 5천 명 정도 되는 병사들까지도 거의 다 섬멸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겨우 한니발만 살아남아서 그는 전쟁터를 도망 나와서 헬라 제국의 이 안티오쿠스 3세 쪽으로 망명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2차 포에니 전쟁의 최후 승자는 이렇게 스키피오가 된 것입니다. 결국 202년 이 스키피오의 카르타고의 점령은 즉 한니발을 패퇴시킴으로 말미암아 로마는 지중해를 자신의 호수로 가질 수 있는 본격적인 기틀을 최종적으로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로마 원로원은 스키피오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되었고, 원로원 전체가 모여서 스키피오에게 이 감사의 표현으로 아프리카누스라는 존칭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즉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 말은 아프리카를 제압한 자다라는 아주 대단한 영광스러운 존칭을 로마 원로원에서 이렇게 스키피오에게 바쳤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물론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칭을 받게 되는데요. 로마 원로원의 경우 이렇게 이 역사에서 아주 월등한 성과를 거둔 사람에게 존칭을 갖다 바치는 성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스키피오가 아프리카의 카르타고를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이 로마를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주변의 조건들은 이미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로마는 아직은 정치 형태로는 공화정이나 BC 202년 2차 포에니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실제 이 제국의 이 길을 진행시키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미 이 로마는 스페인을 점령해서 속주로, 그리고 카르타고를 점령해서 속주로, 지중해의 작은 몇몇 나라들을 점령해서 속주로 다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길에 들어선 것이죠. 그런데 이 포에니 전쟁의 2차 최종 승자가 로마인 것을 알게 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그동안 헬라 제국 내에서 마게도니아의 지배를 받아왔던 약 한 120, 30여 년의 세월에 대해서 오히려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해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모여서 포에니 전쟁의 최후 승자나 다를 바가 없는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즉 마게도니아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죠. 이 같은 요청에 대해서 로마는 응답하게 됩니다. 사실 로마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그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말이죠. 그런데 이 로마는 오랫동안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상당히 존중해 왔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보면 우여곡절은 있습니다만은 끊임없이 로마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을 존중함으로 이후에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명을 말할 때 그리스 라틴 문명이라는 말을 사용할 만큼 이 로마인들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이 생각과 철학과 문학들을 좋아했는데요. 당시 그런 요청을 받게 된 로마는 당시 생긴 힘을 가지고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지배하고 있는 마게도니아와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결국 로마의 이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로마에 의해서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이제 로마의 보호를 받는 형식을 취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로마의 힘을 빌려 독립을 하게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마게도니아를 응징하고 싶은 바람까지 가지게 되는 것이며, 이때 이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헬라 제국에서 마게도니아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이 셀루쿠스 왕조에게 이 도움을 구하게 되는 형식을 취하게 되고, 셀루쿠스의 안티오쿠스 3세는 이런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마게도니아와 오히려 싸우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셀루쿠스 왕조는 끊임없이 자신이 오히려 알렉산더의 후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게도니아가 원래 이 알렉산더의 본국인지라 그들이 알렉산더의 후계성에 대해서 항상 정통성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라 이번 기회의 전쟁을 통해서 그 마게도니아를 꺾고 자신들이 헬라 제국의 정통 후계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마게도니아를 공격하러 가게 되는데 이미 마게도니아는 사실상 로마의 이 지배, 즉 자치권을 허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와 이 강화 조건 속에서 로마의 영향력 하에 있는 바 이 셀루쿠스 왕조의 마게도니아의 침공은 로마에 대한 선전포고가 되게 되는 것이며 결국 이 싸움에서 로마는 물러서지 않고 마게도니아를 도와서 안티오코스 3세의 셀루쿠스 왕을 일단은 무찌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자연스럽게 로마는 이 카르타고와 전쟁에서 모든 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이미 확충한 상태에서 헬라 제국과 싸움을 키워가는 가운데 헬라 제국 전체를 이제 점령해가는 형식을 취하는 중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만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을 때 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지 50여 년이 지난 상태에서 제3차 포에니 전쟁이 또 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르타고가 무슨 대단한 힘을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혹은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한 건 아닙니다.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로마 원로원에 이 카토라는 의원이 있는데 이 원로원이 항상 주장하기를 이 카르타고를 가만두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카토라는 의원이 카르타고에 가서 무화과 나무를 들고 와서 실물로 그걸 보여주면서 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봐라. 이렇게 카르타고가 이 농업이 부흥하게 되면 여기에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이 힘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용병들을 사서 다시 군대를 만들어서 로마의 위협적 존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카르타고를 어떤 식으로건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고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연설을 하곤 했답니다. 물론 이 카토의 연설만으로 제3차 포에니 전쟁이 발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이미 2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는 카르타고에게 더 이상 카르타고 진영 밖을 카르타고의 그 제한된 국경 밖을 넘지 말 것을 강화 조건으로 맺어놨는데 카르타고가 주변에 뉴미디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와 뭔가 감정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카르타고에서 6만의 군대를 이끌고 그 뉴미디어와 전쟁을 치르려고 한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로마와 카르타고가 맺은 제2차 협상의 강화 조건의 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는 군대를 이끌고 이 카르타고를 또 점령해 들어갑니다. 그러자 카르타고 쪽에서 우리는 결코 로마와 다시 싸울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하지만 로마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카르타고 전체를 다 철수해서 약한 해변으로부터 15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가서 도시를 만들어서 살라라는 제안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르타고는 해상국가라서 언제든지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면에 대한 위협적 생각을 로마는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제안을 카르타고가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르타고는 근본적으로 이 해상민족으로서 성 밖을 나와서 바로 배를 타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해변에 있는 카르타고 성을 포기하고 내륙으로 15km 들어가는 얘기는 마치 우리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 사대부들에게 상투를 자르라는 요청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카르타고는 이런 로마의 요청을 거부하게 되고 로마와 결사항쟁을 하겠다라고 나서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로마는 3년 동안 카르타고를 포위한 후 카르타고를 점령해서 불바다를 만들고 만여 명을 죽이고 5만여 명을 노예로 팔고 난 후 카르타고 전체에 이 소금을 뿌려버리는 형식을 취해서 이 카르타고 자체를 아예 무너뜨렸습니다. 이후에 물론 100여 년 세월이 지난 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카르타고를 재건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완벽한 로마의 속주로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는 이 카르타고를 철저하게 지배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처음 로마가 마게도니아에게 자치를 허락해주고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의 그 자치를 허락해주는 형식. 하지만 이미 전체 흐름에서 보면 사실은 제국의 손아귀에 들어와 있는 형식이었죠. 또 하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를테면은 이 카르타고를 완벽하게 속주를 만든다든지 이런 형식을 띄어서 제국을 통치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로마는 이렇게 카르타고와 전쟁에서 승리한 후 마게도니아를 비롯해서 이 셀루쿠스 왕조를 그리고 이집트와의 관계, 즉 프톨레미 왕조와의 관계도 이 자치국을 인정하지만 로마의 영향력을 미침으로 점차 로마는 지중해 전체를 소유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지중해를 호수로 가진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면서 좀 재산을 가지게 되면 이를테면 집에서 어항에 이 금붕어를 키운다든지 혹은 좀 더 여유가 있게 되면은 집에 연못을 만드는데요. 로마는 지중해라는 그 큰 메디테리안 씨를 로마는 호수로 가지게 되는 아주 대단한 제국을 건설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로마가 지중해를 호수로 가지고 있을 때, 이전 어느 제국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영토 제국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이며, 이를테면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는데 여러 질문 가운데 하나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하느냐 가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실 정도, 그러니 가이사의 재산, 즉 로마의 황제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가를 하나님의 것과 대비하는 가운데 감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대단한 제국을 형성한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의 등장으로 신약성경 27권의 이야기가 로마 제국과 물려서 진행되었다라고 우리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로마 공화정과 카이사르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